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가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전 세계에서 몇몇 도시국가를 빼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파트, 빌딩 숲, 그리고 자동차로 뒤덮인 우리의 도시. 결코 아름답다거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 우리 도시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축가 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유현준 교수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파트 네. 사는 비중이 제일 높은 거 맞죠?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높다고 봐야죠. 서울이나 이렇게 치면 거의 열에 8, 9 이상 그렇게 네,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파트가 좋은 점도 있긴 했습니다. 아파트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이 인구가 시골에서 도시를 집중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빨리 주택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적합한 방법은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네. 전 세계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이런 조사해 보면 네. 우리 서울은 하위권이죠. 엄청 하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주거의 형식이 하나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단순하다 보니까 예. 거의 대부분 우리는 30평대 아파트 아파트 브랜드만 좀 달랐다 뿐이지 거의 평면도 다 비슷하고 실내 구조도 거의 똑같고 예.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이 아니죠. 공간 자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표현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옛날에 왜 7, 80년대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까만 교복을 입었던 거하고 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성이 전혀 없는 공간이죠. 아파트를 짓더라도 조금 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랄까 이런 것도 네. 좀 고려하고 네. 위치에 따라서 층도 좀 조절하고 네. 이런 감각도 우리가 발휘를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우려하는 부분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층형 인도 도로에서 봤을 때 이게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도시에 제공하는 게 있느냐 네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가 같은 것들이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모든 상업시설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도로는 사실은 거의 아파트 담장밖에 안 남아 있게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거리는 사실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차를 타고 다니게 되고 네. 그러면 차도 때문에 인도는 더 좁아지고 차도는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주차장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자동차 중심으로 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시는 이렇게 좀 사람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수천 세대씩 사는 아파트 단지라고 치면 네. 이 한쪽 담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한 근데 4, 그 500m 담을 따라서 사람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네. 인도를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담벼락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단지 안에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네. 공원도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죠. 밖에 있는 사람 거기 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오픈돼 있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실은 도시가 인류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줬는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줬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개발되는 상태를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섬처럼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섬. 네, 고립된 섬. 고립된 섬처럼 되고 섬하고 섬 사이에는 자동차를 타고 떠다니는 네.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이벤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공공공간에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살고 싶은 도시 순위 이런 거 할 때 이게 상위권에 올라가는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일단 뭐 밴쿠버가 단골로 자주 올라가는 것 캐나다 같고요. 밴쿠버. 예, 그리고 스위스도 가끔 올라가고요. 예.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보행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행자 지수. 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사람들한테 걷는 사람들한테 더 편안한 도시인가. 그걸 매기면 뉴욕이 항상 또 1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고밀화된 도시가 보행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걷고 다니면서 살기에는 좋은 어떤 하나의 방편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고밀화 도시고 뉴욕도 고밀화 도시지만은 두 개의 도시가 많이 다릅니다. 도로망도 다르고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층부는 다 상업지구로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모든 도시가 주상복합으로 네, 네. 저층부는 상업이니까 걸어다니면서 상업 시설들을 보고 위에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는 공간으로 그렇죠,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상업지구, 역세권 뭐 이런 데만 뭐 먹자골목 그런 데가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뭐 조용히 산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사람들 사는 데 따로 있고 섬처럼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에 점점 이게 분리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강남도 이제 동네별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서도 아파트 브랜드별로 단지별로 나눠지고. 맞습니다. 그런 경쟁들이 심해지죠. 최근에 재개발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거의 대선을 방불케 해요. 네, 네. 근데 그 광고를 보면은 뭐 아주 살벌합니다. 그냥 자기네가 제일 잘 사는 단지고 자기가 제일 특별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깥과의 소통 이런 거를 뭐 거의 그런 것들. 홍보로 내세우는 회사는 없죠 지금. 네, 왜냐하면은 그걸 결정하는 게 조합원들일 텐데 조합원들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당신이 특별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까 보행자 지수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따로 측정하는 이유는 네, 보행자 지수가 높으면 아름다운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도시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딴 데를 가서 주차하고 올라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어요. 지하에서 지하로 네, 지하에서 지하로 가고 자동차 실내 공간에만 있고. 비 와도 비 한 방울도 안 그렇죠, 맞고. 안 맞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걷는 중심으로 간다면은 그 안에서 뭐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라는 거가 건축이 거의 우리가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보행 지수가 떨어지는 걷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도 우연히 만날 수 있고 뭐 가게들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을 뭐 뇌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텐데 네,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뉴욕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뉴욕 초고층 빌딩 숲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가 걷기 좋아요? 예,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도 초고층 네. 빌딩 숲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있는지 없느냐의 차이는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마포구에서 압구정동까지 금요일 날 저녁마다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걸어서요? 네, 걸어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요. 마포에서 압구정? 네. 예, 예. 근데 어디 구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답이 의외의 답이었는데 마포대교 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경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했더니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대교 건너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계속 똑같은 장면. 그러니까 예. TV로 치면은 거의 정지 화면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일할 때 20분 정도 되는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서울에서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뉴욕은 도시 구조망이 60m마다 사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800m마다 하나씩 사거리가 나와요. 60하고 800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60m면 우리가 시속 4km로 걸으면은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거리 풍경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예. 800m면은 12분에 한 번씩 새로운 거리 풍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60m마다 사거리가 나오는 그런 뉴욕은 차가 다니기엔 정말 불편하겠군요. 그러니까 차도의 면적을 보면 서울보다 더 좁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걸어 다니니까 차량 통행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걸어 다니니까 네, 이 차도가 많이 필요 없고 필요 없어지고. 예. 대중교통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고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좋은 점은 걸어서 내가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공원 지수도 있습니다. 네. 공원을 조사를 해보면은 한 10km 내 뉴욕은 공원이 한 10개쯤 돼요.
공원하고 공원 사이가 한 13분 정도에 하나씩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냥 공원까지는 한 7, 8분만 걸어가면 공원에 접근 가능하고 네. 그 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도 한 15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작아도 내가 원하는 외부 공간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데 서울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원하고 공원길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타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공원이죠. 뭐 주차장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외부 공간 공원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제가 볼 땐 쓰임새가 사용되는 것 같은데 뭐 넓은 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접근이 너무 어려운데. 되게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원들은 또 숨어 있어요. 블락에. 가기 어려운 곳에. 네, 그러니까 도산공원인데 도산대로에서 안 보여요.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버려진 땅, 뭐 이런 데 공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그 공원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배드민턴 치러 가시는 긴 좋은지 몰라도 네. 대부분의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접근 불가능한 곳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네. 조금만 걸어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또 네. 그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에 길가에는 전부 아기자기하고 예쁜 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7, 8분 가면 공원이 하나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조금 가면 무슨 광장도 나오고 네, 그렇죠. 뭐 이런 도시인데 네. 똑같은 고층 빌딩인데 우리 서울은 한참을 걸어도 아파트 담벼락만 나오고 그렇죠. 예. 초고층 테헤란로 같은 데는 가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예. 계속 오피스 빌딩 정문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걷고 싶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헤란로가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 가능한 가게가 한 8개 나와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옥이나 뭐 변호사 앞에 빌딩이나 이런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근데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뭐 홍대 앞이나 명동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은 100m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 가능한 가게가 35개 정도 나옵니다. 30개 이상이 나와요. 예. 그만큼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 TV 채널 숫자가 많은 거죠. 예. 그만큼 저한테 권력이 이양되고 변화가 있으니까 걸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사람들이 걷는 걸 유도하는 도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테헤란로 만들 때 그런 생각 못 했을까요? 그랬겠죠. 그런 보행자 중심으로 이 사람이 걷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체험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도시계획할 때는 도로를 일단 크게 뚫어야지 자동차 순환이 될 테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뚫고 그다음에 대로변이니까 고층 건물 짓고 그러니까 필지를 어떻게 구획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지를 크게 끊으면은 큰 빌딩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저층부는 상업 시설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죠. 자동차 중심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건축가나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많이 달라지죠. 상대적으로 또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옛날 이촌동, 지금도 이촌동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아파트 숲이지만 가로가 있죠. 가로를 따라서 전부 가게들이 쭉 있고 네, 반포도 그렇고요. 예. 구반포 아파트 구반포 앞에 아파트, 이런 예.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권도 살고 오히려 살기 좋으니까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런 걸 모를까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런 1, 2층짜리 저층형 연도형 상가는 건폐율을 많이 차지하고 그 용적률이 낮으니까 얘네들이 한 군데 몰아놓고 거기다가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는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전부 돈의 논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처음 재개발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예로 든 뭐 구반포나 이촌동이나 네. 뭐 가로수길과 같은 그런 모양을 1층이나 이런 부분에 연출시켜 놓은 아파트라고 치면 네. 나중에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새롭게 개발되는 아파트 그 계획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끔 만드는데요. 그걸 단지가 커지니까 자기네 단지 안에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도로변이 바깥쪽으로, 아니라? 도로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쓰는 그런 상업형 가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게 규모는 커지지만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큰 가로변이 활성화되어야 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살자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단지 내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가면 되게 좋거든요. 차들도 안 다니고 공원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딱 그것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네. 재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학교 필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를 만들거나. 요새는 아파트가 대단지면은 그 안에 학교가 또 그렇죠. 있죠. 예. 근데 그 단지가 있으면은 보통 학교를 한쪽 구석에다 놓습니다. 큰 사거리 쪽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운 데다 놓고 거기다 방음벽 설치해 놓고 애들은 거기다 놓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잘만 도시계획을 하면은 광장처럼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공간이 운동장이 시민들도 뭐 방과 후에 요즘에 애들 뭐 다 학원 가고 없고 비어 있는 건데 그 공간을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도시계획이 좀 잘못된 거예요. 네. 그 광장,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저녁에도 잘 쓰이려면은 주변으로 약간 저층형 상가들이 들어가서 그걸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광장들 보시면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쭉 있어서 그렇죠. 저녁에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광장이 안전해지는 건데. 감시를 당하면 안전한 네. 곳이 된다. 그렇죠. 감시를 그렇죠. 당해야지 안전해지는 거죠. 네, 이게 네. 한강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밤 12시, 1시에 가도 안전하게 우리가 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상업시설 200m 안에 두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우리 그런 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치외법권적이고 약간 소도 같은 느낌이에요. 학교도 고립된 섬이네요. 고립된 섬이죠.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건축을 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고요. 자기네들이 다 입찰하고 발주하고 다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학교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그냥 담장을 쳐놓고 애들을 그 안에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도시적으로 봤을 때 그걸 아무도 쓸 수 없게끔 도시계획적으로도 돼 있고.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은 학교 운동장들이 유럽의 광장보다 분포가 더 잘 돼 있거든요. 서울에. 네. 예, 예. 그것들만 잘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그러니까 역세권 상가를 흐트러뜨려서 가로형으로 만들고 학교 운동장을 잘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만들었다면 정말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그 방향이 아닌 거죠. 저는 옛날부터 우리 학교 건축의 그 기본 모형을 보면서 네, 이건 군대 연병장하고 네. 똑같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군 막사가 있고 앞에 연병장, 네. 운동장 같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조망으로 딱 네, 고립시켜 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학교에다 그대로 실현시켜 놨는데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한참 이제 막 경제개발하고 산업하고 하면서 어른들이 네, 우리는 우리끼리 사느라 바쁘니 네, 거추장스러운 애들은 좀 저기 좀 가둬놔. 네, 네. 뭐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학교가 만약에 자율학습을 안 하고 이랬으면은 소년원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학교 건축은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감옥이랑 똑같아요.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컨트롤되어 있는 공간이 딱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도소이고요. 하나는 학교예요. 둘 다 재밌는 건 둘 다 교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자기가 원하는 틀에 끼워 넣겠다라는 생각을 교육의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내가 교육해서 일반인 사회인으로 만들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갖고 와서 내가 교육해가지고 어떤 틀에 맞춰진 사람을 만들겠다. 네, 네.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으니까 건축의 형태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 4, 5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연병장 같은 운동장이 있고 담장 쳐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실내 면적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네,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학교는 점점 학교는 더 커지고. 지었고. 네. 그러니까 실내 면적의 사용량은 사실은 저희 때보다는 훨씬 늘어나고 풍족한데 예. 건축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면적이 늘어나니까 점점 학교가 고층화되죠. 예, 예. 그러면 애들이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걔들이 계속 실내 공간에만 있고요. 쉬는 시간에도 네, 안에만.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학교 와서 실내에서 생활하다가 끝나고 나면 학원에 가서 생활하고 얘네들은 24시간 중에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저층화시키고 쪼개줘야 되는데 운동장이 참 문제인 거죠. 운동장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학생들 30명이 한 반이면은 그중에 한 축구 잘하는 애는 한 5명밖에 없어요. 네. 걔네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 축구를 맞아요. 하면서. 그 나머지 한 7, 80%의 학생들은 사실은 외부 공간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12년을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남 축구하는 거 구경이나 하면서. 예, 예. 그 안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그 서열 같은 것들도 그러기 때문에 축구 잘하는 애가 인기가 많고.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30명 정도 되면은 다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로 학교가 갖춰져야 되고 네, 네. 그 다양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그럼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학교의 설계도를 한번 좀 말로 그려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저는 옆에 도시계획을 할 때 옆에 공원을 같이 넣어서요. 공원에다가 학교를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할 때에도 숲속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방음벽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연면적이 좀 넓어지니까 땅이 넓어진 상태에서 한 1,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 같은 교실로 쪼개가지고 다 모든 교실마다 마당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 2층짜리가 쭉 기다란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것도 쪼개서 토막토막 내죠. 그래서 뭐 복도를 막 3개 제가 그런 마스터 플랜을 하나 짠 게 있습니다. 세종시에다가 한 게 있는데 교실 3개 정도씩 2개 정도씩을 모으고요. 특별활동실 뭐 하나, 미술실 하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처럼 구성을 해요. 네, 네. 그러면 각기 다 다른 모양의 마당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뭐 1학년 때는 내가 뭐 삼각형 마당에서 생활을 하다가 2학년 되면은 뭐 박공지붕에 뭐 네모난 마당이 있는 데서 생활한 기억이 있다가 매번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른 외부 공간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숲도 있고. 숲도 있고요. 운동장은요? 운동장은 바로 옆에 숲에서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동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운동장 주변을 뺑뺑이를 놀잖아요. 예, 예. 만약에 초중고 제가 계획한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원이 한꺼번에 있어요. 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네, 하나의 예. 블럭에 있으면은 애들이 운동장 그러니까 쉬는 그 달리기 시간에도 이제 숲속을 뛰고 자기들이 원하는 코스를 정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100m 달리기나 축구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하고요. 100m 달리기 트랙 같은 거는 저희가 배치를 잘 하면은 그 마당들이 있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100m 트랙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뛸 수도 있고. 그 세종시에 그 안 제출하신 게 채택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MA로 했는데 이제 공모전을 따로 해서 실질적인 설계사무소를 채택을 하는데 제가 딱 원하는 안이 나왔었는데 심사위원이 그걸 채택을 안 했어요. 왜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변화를 싫어하는 어떤 집단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옛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학교를 채택을 했죠. 그쪽에서. 그건 이제 새롭게 공원과 함께 조성할 때 이야기고 네. 서울 도심에 있는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를 네. 재활용한다고 그럴까? 그럴 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 학교 주변을 재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으로 저층부 상업시설들을 넣을 수 있게 어떤 도시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담벼락 맞은편에? 네. 그러니까 문방구라든지 뭐 야채가게나 커피숍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애들을 학교에다 보내놓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애들 운동장을 보겠죠. 그럼 학교 담은 없어지는 거겠죠? 없어지는 거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공간이 이제 감시를 받으니까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운동장도 우리 도시민들이 쓸 수 있으면서 안전한 공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네. 수업 시간 도중에는 학교 전용으로 학교에서 쓰고 쓰고요. 네.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쓰고요. 그 운동장이 일종의 유럽의 광장 같은 그렇죠. 식으로 네. 되고 네. 그 주변에는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쭉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널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재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하고 교실 안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야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그다음에 지혜는 자연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생활하는 거죠. 제가 친구를 만나도 먼지 나는 교실에서 만나는 거하고 자연과 함께 만나는 거는 다른 네,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학교 건축의 추세는 실내 면적을 늘리자. 특별활동실 더 많이 주면 애들이 교육이 더 잘 될 거다. 연면적만 늘렸어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서 야외 공간하고 접할 수 있게. 네. 만약에 그런 컨디션이 안 되면은 하다못해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테라스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서 애들이 나가서 테라스 길이를 외부 계단으로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나와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다른 테라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테라스가 만들어지는 거를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떨어질 수 위험하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험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축이 가다 보니까 다 안전한 실내 공간 안에 넣어놓겠다. 그리고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공간에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렵죠.
학교 운동장 주변에 담벼락 없앱시다라고 하면 당장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싫어하시죠. 애들이 수업 받다가 도망치면 어떡하죠? 이런 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네. 아이들은 사실 계속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생활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저희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막 월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미명하에 애들을 사실 가둬놓고 한 건데 왜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밥을 뭘 사 먹게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와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학교라든가가 하나의 공간 안에 가둬놓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생각이라고 봐요. 잘못된 교육 철학이 네. 잘못된 학교 설계를 가져왔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표현하신 것처럼 유럽식 광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주변에 뭐 노천 카페 같은 데서도 네. 좀 있고 그러면 아마 쉬는 시간에 나와서도 우리 친구 아빠가 저기 계시네, 그렇죠. 친구 엄마가 저기 계시네 네. 이러면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땡땡이 치고 싶어도 못 나갈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을 주민 전체가 아이를 함께 기르는 그렇죠. 그런 학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린 지금 학교. 열린 학교예요. 예. 근데 지금은 막아놓고 학교 교육은 선생님만 신경 써라. 난 모르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누구 3학년 5반 아무개가 골목길에서 배회하고 있으면은 누구 엄마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온 내 아이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온 주민들이 다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내 아이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도시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시너지 효과거든요. 네. 나 혼자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신발 만들고 제가 빵을 만들면 난 만들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는 거의 기본인데 우리는 학교 교육은 내가 다 하겠다. 내가 학교가 부족하니까 내가 숲길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해결하겠다가 아니고 동네 어디 숲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열어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좋은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 정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또 자기들끼리만 이기주의식으로 가다 보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얘기 나오다가 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라 하더라도 상가들을 재배치합시다. 네. 담벼락을 헐고 네. 도시 전체와 소통하는 그런 상가들을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운동장, 학교 운동장을 유럽의 광장처럼 씁시다. 네. 또 역시 다 허물고 가봅시다. 이 두 네. 가지 안을 주신 거예요.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 서울만큼 큰 강과 네. 높은 산이 바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도시도 없거든요. 그렇죠. 요걸 좀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부분이 참 그건 좀 글쎄요. 접근로를 제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접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강을 딱 위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정말 한강은 아름다운 강이고요. 네. 그 수변 공간이 되게 훌륭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변 공간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위가 너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점이에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수변 공간이 침수가 돼서 잘 못 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뚝을 만들어서 더욱더 바리케이트가 돼서 안 보여요. 강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강변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쫙 전부 그래서- 아파트 숲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에 네. 88도로하고 네. 그 강변북로 이 도로로 딱 도로로 막혀 막혀 있고요.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밑에 토끼굴을 뚫으면은 쉽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통과가 가능한데 아까 그 아파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뚫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는 그쪽으로 연도가 공공의 가로가 없고 가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뒤에 한강공원으로 접근로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걸 잘 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 쓴 케이스가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가 토끼굴의 위치만 좀 바꿨어요. 옛날에
어디 한 1차선 도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위치로 옮기면서 확장으로 옮겼는데 그게 딱 그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같은 축선상에 있는 위치로 옮겼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가 마침 또 가장 아파트 단지의 폭도 좁고요. 그 주변으로는 학교가 배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있어서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어떤 아파트 단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성공적인 가로가 만들어지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하철역 같은 대중교통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 1.5km 떨어지는데 공원이 있을 때 잘 돼요. 네. 그 정도 거리가 적당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데가 그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토끼굴의 위치가 없을 때는 공원하고 이 가로가 시너지 효과가 없었는데 그 토끼굴이 옮겨지면서 한강시민공원과 가로수길하고 신사역이라는 거가 비로소 이제 연결됐군요. 연결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약간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침을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요. 약간만 옮기면은 사실 우리가 한강을 훨씬 더 잘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한강에다가 자꾸 뭘 많이 짓자는 게 아니고 이 도심 내에서 한강이 가지는 위치는 한강만큼 비어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네. 현재 이곳에서.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하면 접근 가능하게끔 약간의 위치 조정만 해주면은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네. 전철역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 단지. 네. 요거만 조금만 어떻게 네. 길을 터준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길이 그냥 어두컴컴한 길이 아니라 네. 가게도 있고 카페도 네. 있는 그런 길로 만든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곳들은 여러 곳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찾아보면 많을 거고요. 어.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단지를 계획할 때 그것만 조금만 고려를 한다면 보통은 보면은 단지가 길어요. 그러면 그거에 평행하게 아까 말씀드린 내부로 아케이드를 형성해 놨습니다. 자기들 내부에만. 자기네들 내부에. 근데 그 아케이드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긴 단지에 90도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아. 그래야지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도시의 가로가 그 아케이드를 연결해서 한강까지 접근 가능하게끔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을 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외부를 내가 고려를 하고 디자인한 거냐. 그러니까 뭐 내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옆에 한강도 있고 옆에 도시도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만 최소한만 해주면은 우리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좋고 그 단지에 사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죠. 근데 우리 단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단지 안을 자꾸 지나다니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건축적으로 잘 풀면 해결할 수 있어요. 묘미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 아파트의 레벨 높이를 마당 높이를 한 1.5m로 띄우고요. 혹은 2m로 띄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로는 그냥 그라운드 레벨로 맞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면서 우리 집 마당이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은 사실 1.8m보다만 높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가게가 한 줄이 막고 있으면 그 뒤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정원은 훨씬 더 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통과하게끔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땅을 들면은 높이가 차이가 나고 그걸로 지하 주차장으로 햇볕과 공기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다 해결 가능해요. 근데 아마도 그런 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걸 해봤자 외부인들에게 덕되는 거는 이제 원치 않을 거고요. 우리끼리 잘 사는 걸 원할 거고 또 하나는 그걸 1.5m를 더 들면은 층고 높이 때문에 한 층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벌써 몇백 세대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해야 할 대목이죠. 그렇죠.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다. 네. 당신들이 공공의 목적에 이만큼을 네. 할애해 주면 네. 당신들은 몇 층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게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없으면 당근이 없이는 맞아요. 글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인센티브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공개 공지라든지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높이를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가 좀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오히려 권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바는 정말 우리나라에 그 훌륭한 건축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할당을 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마을에 맞게끔 그 공공건축가들도 있고 지금. 네, 네. 근데 그 공공건축가를 어디다가 쓰시냐면 지금 뭐 동사무소 고치는 데다 쓰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예. 그 마을을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을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건축가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네. 좀 모범적으로 네. 몇몇 학교를 좀 완전히 담장을 허물고 새롭게 한번 바꿔본다든지 네. 또 표현하신 것처럼 한강시민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뭔가를 좀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못 가고 있다. 네. 어.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학교를 이렇게 막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갔더니 한참 동안 제가 설득을 하니까 알겠다. 그럼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교육부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만 너무 좋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학교만 너무 좋으면 딴 데서 이사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우리는 형평성,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사립학교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좀 네. 힘든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가 계시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다 요청을 하시고 왜 우리 학교가 이 모양이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애들 특별활동실 더 만드는 게 우리 애한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약간 인테리어 좀 바꾸고 화장실에 양치대만 좀 놓으면 학교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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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옛날 우리 서울 강북의 골목 조그만 골목길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그거는 보배죠, 보배.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유산.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갯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복잡한 생태계가 있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강북에 있는 골목길의 그 패턴, 아까 제가 뉴욕 말씀하셨듯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올수록 선택권이 주어지고 변화가 생기는 체험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로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의 가로보다 강북의 골목길이 한 2배 정도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런 뭐 강남이나 이런 게 보면 수십 배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경험 자체, 체험이 되게 사실 다채로운 체험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미난 거는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서 인간이 계획한 거하고 모양이 정말 독특하게 그 경사와 뭐 꾸불꾸불 뭐 이런 것들이 예. 뭐 예를 들어서 꾸불꾸불한 거는 옛날에 동물들이 다니던 길들은 아무래도 이게 오르락내리락하기 싫으니까 등고선 같은 높이로 가게 되면은 등고선 모양을 따라서 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꾸불꾸불해진다든지 아니면 물길이 나중에 복개가 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자연적인 모습을 띄어요. 근데 곡선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내가 진입했을 때 몇 발자국 걸을 때마다 뒤에 풍경이 계속 바뀝니다. 맞아요. 직선의 도로는 입구에서부터 끝까지가 한눈에 다 네.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체험이죠. 그런 공간적인 체험을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되게 오래된 골목길, 몇백 년 된 골목이 있으면은 건물은 부수고 다시 지어도 좋은데 골목길의 모양만 유지해라. 그런 법규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골목길의 모양이 사실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의식이 좀 많이 좋아져서 건물은 이제 오래된 거가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자 이런 의식은 좀 생겼어요, 요즘에. 근데 사실은 건물 자체보다도 사실 그게 건물이 만들어내는 외부 공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건물 때문에 생겨난 뭐 마당이라든지 건물 때문에 생겨난 골목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은 너무 낙후돼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그걸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성도 없어서 몇 층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는 그 외부 공간, 골목길의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지금 이제 독립문하고 서대문 사이 네네. 거기 언저리에서 살았어요. 예. 정말 좁은 골목길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 추억이 참 많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공 차고 놀고 뭐 제기차게 그렇죠. 한 것도 있고 거기서 요즘 말로 말하면 주폭이죠. 매일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시는 어떤 아저씨에 대한 기억도 있고 네. 여러 좋고 나쁜 기억들이 많은 그런 골목길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네. 그 블록 전체를 네. 다 허물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딱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는 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렇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밖에서 보면 역시 그냥 담벼락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한 골목길이 하나 뭐 다 보존할 필요도 없고요. 피막골도 대표적인 사례죠. 만약 피막골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부수고서 피막골에 있었던 식당들만 지하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건 다른 게 뭐냐면은 아케이드는 하늘이 안 보여요. 네, 네. 그거는 하늘이 안 보이는 거고 골목길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중요한 피막골만 남겨놓고
거기에 주변으로 상가를 만들고 위는 오픈시키고 나머지는 초고층으로 만들어도 좋으니 네. 그 중요한 포인트들만 보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거기 그 골목길이 중요하다면은 딴 건 없어도 좋으니 그건 살리고. 그거는 살려서 외부 사람들이 관통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 주변으로 상가를 만들고 나머지는 고층으로 여기를 보존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좀 줘서 오히려 딴 데를 높일 수 있게 해줬다면 똑같은 세대수가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옛날에 대한 역사와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도 보존할 수 있게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교수님은 어쩌다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 건축가 그러면 뭐 좋은 건물 짓는 사람, 네. 멋진 집 짓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네. 좋은 건물이나 집이 아니라 마당, 골목, 뭐 주변과의 소통, 도시 전체를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을 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가분들은 그 건물을 물건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면을 막 멋있게 만들고 예, 아름답게 만들고 이게. 근데 저는 건축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건축은 관계로 봐요. 관계,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관계다.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들,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은 그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갈등이 있는 공간도 건물이 잘 들어가면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재정립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파트 평면도를 보면은 아파트 평면도는 가족끼리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한옥과 아파트 평면도를 비교를 해보면 한옥에 가서 사시면은 마당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은 마당 건너편에 사랑채가 있고요. 사랑채 창문을 열면은 마당, 그러니까 안방에서 사랑채에 있는 사람을 서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방에 들어가면 모든 창문이 다 바깥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실은 사실 옛날 한옥의 마당에다가 지붕을 씌워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거실에 지금 테레비가 차지하고 있죠. 예. 그 거실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테레비만 보고 방으로 들어가면은 창문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따로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건축들을 보시면 항상 어떤 외부 공간이 됐건 대청마루가 됐건 마당이 됐건 그것들이 방하고 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네. 창문을 어디다 내느냐, 문을 어디다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옆에 건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 지나가는 행인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게 확장 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 스케일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건축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다. 네. 그럼 교수님한테 집을 지어달라 내지는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축주들한테 이런 건축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별로 관심 없어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그냥 저 나중에 값비싸게 팔아먹을 좋은 물건 지어달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게 건축가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 뉴욕에 가시면 럭커펠러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저층부가 있고 이제 고층 건물이 있어요. 그럼 저층부의 옥상 부분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건축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위에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그걸 내려다보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 건축적으로 설득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까지 아까 그 사람이 들을 때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든 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잘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드려야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록펠러 센터의 그 저층부 옥상 정원은 세계적 명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건축가의 역할이 바로 다른 이해관계. 이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이 사람은 좋은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근데 훌륭한 건축가는 둘 다 만족시키는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심지어는 100년 뒤의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건축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왜 바둑에서 묘수를 두는 사람들, 고수들은 딱 두면은 몇십 수 뒤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가도 훌륭한 건축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네. 학교에서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건축 관련 책 말고 니들이 좋아하는 다른 책을 많이 봐라라고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는 건축가들은 다른 건축가가 쓴 책은 별로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다양한 건축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건축가들이 해놓은 거를 답습을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건축가로서. 그냥 기술자죠. 네, 그렇죠. 테크니션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 100명의 그 사람한테 맞는 건축물이 있을 텐데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나만의 독특한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될 그런 답을 찾아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건축가들은.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의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읽었던 다른 책을 읽어야겠죠. 자기만의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려면 네. 건축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네. 또 어떻게 보면 머리를 한번 세척해야죠. 네.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네. 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장 도서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네. 그거는 권장 도서를 읽은 사람들이 똑같이 또 그 권장 도서를 읽으면 생각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만화책을 보든 웹툰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무슨 철학책을 보든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한테 맞는 관심이 가는 것들을 읽어서 그거를 건축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교수님이 얼마 전에 쓰신 책 제목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도시는 무엇으로 삽니까? 난처한 제일 답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쓰신 책 제목인데 왜 답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는 한 15가지 챕터로 답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페이지 가량 있는데 그걸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도시가 무엇으로 산다라고 하는 저만의 답인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니다. 도시는 다르게 생각하는. 네, 다르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도시는 교통순환이 제일 중요하고 물류의 순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에너지의 순환이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져서 좋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중심. 보행자 중심.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걷고 싶게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사람이 좋은 기억, 다양한 기억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0평짜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맨날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기억이 되려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건 자연의 변화겠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넓게 느껴지게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 주면서도 그거를 다른 사람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도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부 공간이 다 공공 공간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 공간 우리가 인도라든지 차도만 사실 외부 공간이니까 사적인 외부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혹은 실내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발코니라든지 뭐 빨래 놓은 모습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발코니 확장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공간을 다 실내 공간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 아파트에 그나마 있는 발코니마저도 그냥 그 공간이 사실은 도시와 이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린다. 네. 조만간에 네. 딱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네. 서울 도심의 어떤 운동장 하나를, 네. 학교 하나를 네. 완전히 주변과 소통하는 네. 광장식으로 하나 꼭 좀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라고. 네네. 아파트 담벼락 하나를 네. 지역 주민들 전체가 함께 아주 아름다운 네. 이 상가로 이렇게 꾸며낼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되는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이라든지 뭐 네. 북한산 자락 이런 것과 네. 아파트와 사람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또 3가지는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3가지가. 건축이 힘든 게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고 여러 의사 결정자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 가장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들고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건축, 얻어야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은 어떤 한 건축가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시민들, 그 국민들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의식의 패러다임이 수준이 뭐 방향이 바뀌고 그럴 때만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책을 쓰는 이유도 그렇고요. 방송에서 부르면 항상 가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어야 네. 건축이 바뀌는 거죠, 네. 사실. 아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 철학이 잘못된 학교 설계를 낳았다라고 했듯이 네. 도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에서 주무시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고
다시 회사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 사무실에 가 계시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